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84편 시족 다툼의 희생양 문주왕 삼근왕. 자, 다들 모였으면 회의를 시작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좌평 회의의 의장을 맡아볼 새로운 내신 좌평도 소개할 겸 지미 회의를 주관하도록 하겠소. 이번에 새로 내신 좌평에 임명된 여고는 사사로이는 짐의 아우가 되는데 그동안 외국에 가 있다가 이번에 귀국해서 중책을 맡게 됐으니 서로 협력해서 국사를 잘 이끌어주기 바라오. 내신좌평 여권이요, 곤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동안 바다 건너 외국에 있다 온 관계로 나라 사정이 어두우니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요, 특히 병관좌평께서 많이 도와주시오. 내신 좌평은 내신 좌평이 할 일이 있고 병관 좌평은 병관 좌평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도와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얘기는 물론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라 사정이 아직 국난을 벗어나지 못한 형편이니 서로 협조를 해서 병마를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병관 좌평이 내 관할이요. 그 말은 옳지 않소. 병마에 관련된 업무가 병관 좌평의 관할이긴 하나 대왕 마마의 명의 없이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오. 자, 그만들 하시오. 그동안 여러모로 나라가 어수선했으나 대두산성을 수축하여 한강 이북에 민가를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했고 허름하던 궁실도 중수를 했으며 태자도 책봉을 했으니 이제는 왕실의 면모를 갖추었다 할 것이요. 부디 조정 대신들은 일치단결하여 우리 백제 조정이 다시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이요. 어찌 됐든 내신 좌평은 병마에 관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어전에서 자꾸 이게 무슨 불손한 태도요? 무엇이오? 백제의 제22대 임금이었던 문주왕 시기에 대신들이 어전의 회의를 하는 모습을 잠깐 드라마로 꾸며봤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문주왕의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군사에 의해 성이 파괴되고 계로왕이 죽어서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성격은 우유부단하였으나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 역시 그를 따르고 사랑하였다. 문주왕이 어질고 인자한 군주인 것은 틀림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고구려에 대한 패전으로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간 그 비상시국을 냉혹한 의지로 헤쳐나갈 만한 인물은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드라마에서 인물의 성격을 다소 과장해서 소개했습니다만 인자하되 우유부단한 임금 역으로 나온 사람은 문주왕이고 문주왕의 부름을 받고 외국에서 건너와 내신 좌평의 직위를 맡은 임금의 동생은 계로왕 시기에 백제를 떠나 일본 열도로 갔던 곤지입니다. 그리고 임금도 아랑곳 없이 병권을 거머쥐고 백제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병관좌평은 전통적인 해씨 귀족 출신의 해구라는 인물입니다. 어전에서 좌평회의가 열렸던 때가 곤지가 막 외국에서 돌아와 내신 좌평에 취임한 시점이라면 문주왕 3년, 서기로는 477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478년에는 곤지도, 문주왕도 그리고 병관좌평 해구도 모두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 과정은 조금 뒤에 소개하기로 하죠. 그런데 웅진의 백제 조정에서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한성은 폐허가 됐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왕마마, 여기 지도를 보시옵소서. 이곳이 바로 웅진이온데 보시다시피 북쪽으로 웅천이 있어서 고구려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로를 이용해서 바다라도 나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천혜의 도읍지라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남쪽 웅진으로 가도록 하자.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목현만치였습니다. 그런데 웅진 천도의 1등 공신으로서 큰 벼슬자리 하나를 차지해야 마땅한 목현만치의 이름을 웅진 천도 이후의 삼국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목현만치에 대한 내용이 일본 문헌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는 웅진 천도 이후에 외국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충북대 양기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정정불안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왕권은 약해진 상태였고 거기에 이제 초점은 당시 그 병권을 쥐고 있었던 병관자평이라는 좌평직에 있었던 해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해씨 세력은 이미 그 한성 시대부터 왕비족으로서 진씨와 함께 그 아주 유력한 실세기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관자평 해구가 그 병권 혼란기에는 병권이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병권을 장악을 한 이후에 공신 세력이었던 이 목현만치 이 세력과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병관좌평으로서 병권을 거머쥔 해군은 웅진천도 이후에도 전통적인 왕비족으로서 그 세도를 이어가려고 했을 것이고 새 도읍지를 마련하여 백제 왕실을 웅진으로 옮겨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목현만치도 천도 공신으로서 권리 주장을 했겠죠. 그러나 병권을 쥔 해씨 세력에게 밀려서 일본 열도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양기석 교수가 상상한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웅진 천도하고 나서 목현만치를 비롯한 목시 세력이 권력 투쟁에서 이제 패해갖고 이제 부득이 일본 열도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일본 열도에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자신이 거느리는 여러 백성들 또 가신들 식솔들 거느리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치는 않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은 이 목시 세력이 도착을 한 것은 이제 오사카 남초 가와찌 지방이라고 해서 가와찌 지방에 그 소가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어쨌든 웅진천도에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씨 세력과의 권력 다툼에 패해서 목시 가문의 식솔들을 이끌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원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김 연구원은 우선 계로왕 시기에 곤지가 외국으로 파견되었던 배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2인자인 계로방 다음 순위인 곤지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곤지가 거기서 10여 년 동안을 거기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문주왕 때 돌아오는데 목만치 같은 경우도 그 곤지가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또 백제를 대신해서 백제의 의사를 전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또 백제계 인사들을 또 수합하고 또 백제 왕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백제를 끊임없이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대신해 줄 만한 실력자이면서 또 나름대로 그만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곤지가 계로왕의 명을 받고 외국으로 건너갈 때 송나라에서 받은 관작이 좌현왕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임금에 이어 제2인자의 막강한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곤지가 일본 열도에서 했던 역할이 단순히 고구려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군사적 지원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청경사의 역할에 그친 게 아니라 일본 열도의 한반도계 인맥들을 수합하여 외국 조정에 영향력을 미쳐 친백제 정책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곤지가 귀국을 했으니 거기에 걸맞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대신 파견해야 했을 것이고 그가 바로 목현만치였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목현만치는 권력 다툼에 밀려 망명한 게 아니고 문주왕의 든든한 신임을 얻어서 당시 백제의 최대 우방이었던 일본으로 파견된 셈이죠. 이때부터 일본 사서에 나오는 그의 성씨는 소아씨로 나옵니다. 즉 목시성을 소아씨로 바꾼 셈이죠. 공주대학교 정재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 일본 서기에 이 소아만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소아만치라는 인물은 바로 이 목협을 성으로 보니까요. 소아라는 성만 별도로 구분하면 이름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의 학자들과 한국의 어떤 학자들 중에서 그 일부 학자들은 이 목협만치와 소아만치가 바로 동일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목협시 내지는 목시가 일본에 갔는데 이 소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가 정착한 한해 지역 목현만치가 건너가서 정착한 지역은 토질이 습하고 갈대가 우거져서 농사짓기 아주 힘든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현만치는 함께 데리고 간 백제의 공인, 즉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황무지 개척에 나섭니다. 자,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톱을 만들어서 저 드넓은 황무지를 옥토로 개간하자. 봐라! 이곳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연장 만드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지 않느냐? 저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면 모두 우리 백제인들의 것이니라. 목현만치 일행은 백제의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농기구를 만들고 땅을 일궈서 그 일대를 야마토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농업 생산력을 갖추게 되자 이제 큰 기침을 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천황가와 통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소가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목시가 그 소가시가 쇼도쿠 태자에 의해서 이제 실각당할 때까지 한 1세기 반 정도 천황가의 외척 세력으로 또 친백제 그런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일본 조정에 나름대로의 그 활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시 세력이 망명한 것은 그 천도 직후 477년 천황 지방과 혼인으로 연결되어서 막강한 세도를 누렸던 목시 가문은 그러나 훗날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 숙청되고 맙니다. 결국 왕실과 이제 다툼이 생기게 되면서 척살이 되거든요. 제거가 숙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숙청된 뒤에 일본 서기가 쓰여지니까 일본 서기에서는 이 목만치는 나쁜 놈, 포악한 놈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실은 그 전에는 보면 일본 정계에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아씨가 상당한 세력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역시 목시 목만치가 기존의 뭐 곤지랄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했던 활동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결국 왕실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제 아무리 천황가의 애척으로서 큰 세도를 부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왕실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고 일본 서기를 목시 가문이 숙청당한 뒤에 편찬을 했으니 곱게 기록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현만치가 외국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직지왕은 전지왕을 일컫습니다.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곧 아들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왕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는데 왕의 어머니와 서로 정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천황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불렀다. 일본 서기에는 그 다음에다 백제기를 인용하는 할줄을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목만치는 목나 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 낳은 사람이다.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 백제의 국정을 잡았는데 관세의 높기가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그래서 천황이 그의 횡포함을 듣고 그를 불러들였다. 쉽게 말해서 목현만치가 백제에서 아주 못된 짓을 일삼기에 외국의 천황이 그를 꾸짖기 위해서 일본 열도로 불러들였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문주왕이 웅진천도를 할 때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 이외에는 삼국사기에 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것을 보면 목현만치가 백제 조정에서 행포를 부렸다는 내용은 물론 왜곡된 것이죠. 자, 이제 목현만치 얘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겠습니다. 문주왕의 처지에서 보자면
그 자신의 성품이 우유부단한 데다 병권을 거머쥔 해군은 임금도 아랑곳 없이 전행을 일삼고 있었으니 외국에서 불러들인 동생 곤지가 임금의 편에 서서 큰 힘이 돼주기를 바랐겠죠. 그 문주왕으로서는 이제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중심지를 도읍으로 옮겨니까 아무래도 지방 세력이나 귀족들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결국 혈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테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거 같으면 견제 세력이었을 때 경쟁자였을 테지만 형제로서 경쟁자였을 테지만 이제는 왕이니까 무엇보다도 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곤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맡아주면 상당한 아마 후원이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그를 내신자평에 앉혔던 것인데, 그러나 곤지는 너무도 빨리 문주왕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왕의 아우 곤지를 내신 좌평으로 임명하고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아우 곤지를 일본 열도에서 불러다가 내신자평 자리에 앉힌 게 문주왕 3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5월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주왕 3년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 삼국사기에서 특히 백제본기에서 거론되는 검은 용은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지칭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7월의 기록에는 내신자평 곤지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지는 바다 건너 외국에서 힘들게 건너와서 내신좌평에 임명된 후 2달 남짓 있다가 사망한 셈입니다. 앞에 나오는 흑룡이 나타났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아마 병관좌평 해구와 권력 다툼 끝에 피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구가 제거해야겠다고 최종 목표로 삼았던 사람은 바로 문주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구는 문주왕을 살해하기에 앞서서 그의 혈족이자 실세였던 곤지부터 없앤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임금을 경시했으나 왕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병관좌평 해구가 7월에 곤지를 죽이고 8월에는 임금인 문주왕을 무시하고 모욕을 안겨주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주왕으로서도 해구의 전행을 방치하고서는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궁리했겠죠. 대왕마마, 사슴이 모퉁이 쪽을 돌아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이 또 놓치고 말았구나. 대왕마마, 신들이 능선을 넘어가서 사슴을 몰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이만 됐느니라. 자, 날이 저물어 궁궐에 돌아갈 시간이 없으니 저쪽 아래 마을에서 하룻밤 유숙을 해야겠다. 자, 가자. 그리고 그날 밤 거긴 누구냐? 대왕은 내 칼을 받으시오. 삼국사기에는 문주왕의 피살 관련 내용을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왕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외부에서 묵었는데 해구가 도적을 시켜서 왕을 해치게 하였다. 왕이 마침내 사망하였다. 곤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 시켜서 자꾸 견제에 들어가니까 자기 의도대로 문주왕이 움직여주질 않잖아요. 병관좌평 해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정적들을 제거한 다음에 왕도 갈아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 동성왕도 사냥 갔을 때 그 백가가 자객을 보내서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겠는가. 결국 웅진시대 첫 임금이었던 백제의 제22대 문주왕은 이렇듯 신하의 손에 의해 재위 3년이 되던 해에 피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주왕이 병관좌평 해구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 문주왕 생전에 책봉되었던 태자가 있었습니다. 본명은 임걸이고 왕명으로는 삼근왕입니다. 일본서기에는
문군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이을 이 삼군왕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군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 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이었으나 그의 나이 13세였다. 군국 정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좌평 해구에게 맡겼다. 군국 정사일체, 그러니까 군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정사를 병관자평 해구가 거머쥐고 있었고 13살짜리 삼군왕은 허수아비로 세워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 해구의 전행은 더욱 거칠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나라의 권력을 통째로 한 손에 쥐고 있었던 해구가 삼군왕 즉위 2년에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록이 이렇습니다. 삼군왕 2년 봄, 좌평 해구가 은솔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임금은 물론 백제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해구가 더군다나 대두성이라는 한 성 안에 스스로 갇혀서 그곳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양기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군국 정사 일체를 전행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정사 문제 모든 것을 이제 해구가 이제 농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항 세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역시 한성 시대 이래로 그 왕비족으로서 큰 기둥 역할을 한 것이 진시 세력이었거든요. 또 근초광 이후에도 진시 세력이 왕비족으로 또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 세력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제 결국은 비록 해씨가 왕족과 함께 부여에 기원을 둔 막강한 왕비족으로서 크게 세도를 떨쳐왔지만 백제 귀족 사회에서 해씨 못지않은 힘을 발휘해온 시족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참진자 진씨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한성 시기에 세도를 떨쳤는데 그렇다면 해씨나 진씨가 웅진으로 옮겨와서도 그 세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그 지배 세력의 그 동향을 보면은 한성 시대의 그 귀족들, 그러니까 진씨, 해씨 이런 세력들이 이 금강유역에 있는 토착 세력하고 결합하는 것이 세력 연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성 시대의 진씨, 해씨는 성세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피난 온 사람들이니까 세력 기반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광을 갖고 먹고 살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일단 중앙귀족으로서의 그 관록이나 이건 있단 말이에요. 세력은 이미 삭감이 돼도.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성 시기에 세력을 떨쳤던 해씨나 진씨는 웅진 인근의 토착 세력과 연합함으로써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고 금강유역의 호족들은 해씨나 진씨 같은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중한 관계로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당시 해씨는 충청도 아산 일대의 토착 세력인 제비연자의 연씨 세력과 연합을 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씨를 대표하는 병관자평 해구가 국정을 농단하고 전행을 일삼는 것을 진씨 측에서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아마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리 백제가 고구려 한성을 빼앗기고 이곳 웅진으로 전도한 지도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공격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조정이 안정을 못 찾고 있으니 어찌 비상시에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임금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찌 조정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는가? 병관 좌평 그런 소리 마시오. 지금 어린 대왕께서 어디 군주 노릇을 제대로 수행한다 할 수 있소? 임금을 모시는 신하로서 어전에서 어찌 그런 불순한 말을 내뱉는가? 어허! 도적을 시켜 선왕을 시해하고 어린 임금의 수족을 묶어두고 권력을 농단하는 자가 어찌 신하의 도리를 운운하는가? 병관 좌평은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 지은 죄를 뉘우쳐야 할 것이오. 맞습니다. 이들은 넘어갈 수 없어요. 아마 진씨 이외에도
또 하나의 대성이었던 백씨 세력이 왕실이 편이 되어서 해구의 전행을 성토했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죠. 비록 해구가 병마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을 시해한 원죄가 있는 그로서는 명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원로 대신들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압박해오자 분위기가 대단히 불리하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은솔연신은 군사를 대두성 안에 집결하고 성문을 닫아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두성을 지킬 것이다. 조정의 군사가 공격해오거든 모두 목을 베어라! 드디어 해군은 부하인 은솔연신과 더불어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제서야 해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14살짜리 임금 삼군왕이 반란군에 대한 진압을 명합니다. 좌평 진남은 들으라. 예, 대왕 마마. 지금 해구가 은소를 비롯한 무리를 이끌고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군사들을 끌고 가서 토벌하라. 정예군사 2천을 내어줄 것이니라. 예, 대왕 마마. 자, 가자! 보통 어떤 전쟁에서 몇 천의 군사가 동원됐다면 대부분이 보병이고 또 그 중에서도 치중부대, 즉 군수품을 운반하는 짐술의 부대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정예 군사 2천이 동원됐다면 대단히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예 군사 2천을 동원했음에도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반란을 일으킨 역도들을 아직 토벌하지 못하였느냐? 예, 대왕 마마. 반란군의 저항이 완강한지라 아직 저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였사옵니다. 덕솔 진로는 군사 500을 추가로 거느리고 출동해 해구 일당을 반드시 토멸하라. 알겠느냐? 예, 대왕 마마. 자, 가자! 왕이 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하여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이게 했다. 해구의 반란군에 가담하였던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그의 처자들을 체포하여 웅진시장에서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해서 병관자평 해구에 의해서 요동쳤던 백제의 조정이 일단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제 반란을 제압했으면 뒤처리를 해야 되겠죠.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기도록 하라. 삼국사기에는 삼군왕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뒤에 반란의 거점이었던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을 옮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한 대두성과 두곡의 위치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양기석 교수의 얘기입니다. 중국식으로 9년제가 채용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성이 기본 단위예요. 광개토항비에도 성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성도 크기 규모에 따라서 대성, 성, 소성 이 3등급으로 삼국시대는 편제돼 있거든요. 이런 것이 나중에 대성급은 이제 큰 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소성급은 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니까 대두산성이라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대두성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아산의 영인산성 조그만 성 하나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 사료 내용으로 봐서는 넓게 보면은 아산지역. 여기서 성을 옮겼다는 것은 군사시설인 성을 허물어서 다른 곳에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곳이 반란을 일으켰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서 행정구역 자체를 옮겼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무난하겠죠. 여기서 본래 대두성이 있던 곳은 지금의 충남 아산 지역이라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이 성을 옮겨간 두곡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두곡을 공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왕도 가까이에 옮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죠. 어쨌든 아산보다는 공주에서 더 많이 떨어진 변방으로 옮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골칫거리였던 반란 세력을 진압했으니 삼군왕은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열어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삼군왕 3년 겨울 11월 왕이 사망하였다. 싱겁게도 상군왕은 제2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3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16살에 죽었다는 얘긴데 사망 원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죽음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인 문주왕에 이어서 삼군왕 역시 재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삼군왕이 죽는 과정에서 이렇게 기록은 없지만 그 어린 나이에 올랐다가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의심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라고 서로 세력 다툼이 있었다라고 그건 북쪽에 지금 봐요 아직도 고구려의 그게 상당히 그 압력이 느껴지고 있고 그 국내 혼란은 가셔지지 않고 근데 이건 다 군사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일부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상당수 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반란군 해구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진시 세력이었고 또한 백제 왕실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바다 건너 외국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던 중에 나이 어린 삼군왕이 희생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으나 그저 추측일 따름이죠. 삼군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백제 왕실의 계보에 어두운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동성왕입니다.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이다. 혹은 마모라고도 한다. 문주왕의 아우 곤지의 아들이다. 담력이 대단히 컸으며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삼근왕이 사망하자 왕위에 올랐다. 삼군왕이 13살 때 왕위에 올랐다가 16세 죽었으니 아들이 아예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유아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사촌인 모대가 왕위에 올라 동성왕이 되었다.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삼군왕의 뒤를 이어 모대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전에도 언급한 바 있는 일본 서기의 곤지 관련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로왕이 아우 곤지에게 일본에 건너가 천황을 섬기라고 했는데 곤지는 임금의 부인을 주면 떠나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계로왕은 임신한 자신의 부인을 곤지에게 주면서 만일 도중에 해산을 하면 배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다. 임신한 부인이 항해 도중 축자의 강라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곤지는 아이를 배 한 척에 실어 본국으로 보냈다. 그가 문영왕이다. 곤지가 외국의 왕도로 들어왔을 때 이미 5 아들을 두었다. 이 대목은 예전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대로 치자면 항해 도중 섬에서 출생하여 백제로 되돌려 보내진 문영왕은 곤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계로왕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의 문영왕 시기 기록에는 문영왕 역시 곤지의 아들이고 후에 태어난 것으로 돼 있는 동성왕은 문영왕의 이모형, 즉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로 적고 있습니다. 공주대 정재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일본에서 먼저 태어나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곤지가 수도에 외의 어떤 그 정착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5 아들을 두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영왕을 이모형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4명이 있죠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이들을 그럼 그 사이에 4명을 낳았다는 건가? 아니면은 백제에서 아들을 태어난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문영왕이 또 중간에 태어났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동성왕과 문영왕이 이모 그 형제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로왕 시기에 계로왕의 동생 곤지가 만삭의 부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삼국사계는 형수를 데리고 간 것으로 돼 있으나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지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간 것이라 봐야 하겠죠. 항해 중에 섬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배에 태워서 백제로 보냅니다. 그가 훗날 문영왕이 되는 사마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곤지는 외국에 도착하여
5아이를 낳습니다. 그 중에 큰아이가 동성왕이 되는 모대입니다. 따라서 동성왕은 곤지가 외국의 왕실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곤지는 그 5아이들을 외국에 둔 채 백제로 돌아와서 형인 문주왕을 도와 내신 좌평의 직위에 올랐다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주왕의 어린 아들 삼근왕이 일찍 죽고 맙니다. 이제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들 중에서 왕위 계승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때 백제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쪽은 해구의 반란을 진압했던 진씨 세력이었습니다. 백제 국내에는 전에 항해 도중에 배에 태워져서 돌아왔던 사마가 있었고 외국에는 곤지가 건너가서 낳은 모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를 후계자로 옹립했을까요? 진씨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무령왕도 그 당시 있었어요. 나이가 많고 좀 그 재능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것보다는 또 저기 저 외에 오랫동안 살다가 물정 모르고 나이가 어린 그때 그 동성왕이 즉위했을 때도 그 연소했다 나이가 어렸다라는 얘기가 그 일본서기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렇게 보고 나이가 어리고 조금 모자란 듯해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거지. 삼근왕이 일찍 죽었으니 왕위 계승자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야 의논할 필요도 없지요. 당연히 곤지의 아들 사마가 왕위를 이어야지요. 사마 말고도 바다 건너 외국에는 곤지의 5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중 큰아들인 모대 역시 사마하고는 이복 형제인데 왕권을 물려받을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나이도 더 어리고 사마가 일찍부터 국내에 있으면서 조정의 대소사를 보고 배웠으니 마땅히 사마가 왕위를 이어야... 모르는 소리야 그만하시오. 반란군 해구를 물리치고 백제 조정을 지켜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진씨 아닙니까? 해씨 쪽의 기세가 한풀 꺾인 마당에 여태까지 기가 꺾여 지냈던 우리 진씨도 권세를 좀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이가 1살이라도 더 많고 국내 물정에 밝은 사마를 왕으로 옹립하자는 게 아니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국내 사정에 밝은 사마보다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백제 실정에 깜깜한 모대를 왕으로 올려놔야 국사를 우리 진씨 뜻대로 좌지우지하기가 편하다. 이런 말이지요. 미처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소. 옳거니. 그럼 외국에 있는 모대를 불러서 왕으로 옹립하십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외국에 있던 모대를 불러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기석 교수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김기섭 연구원과 정재윤 교수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선 정재윤 교수는 삼국사기에 실린 동성왕과 문영왕의 인물평을 비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담력이 대단히 컸으며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이것이 외국에 있던 동성왕, 즉 모대의 성품이었고 눈매가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민심이 그를 따랐다. 동성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문영왕의 성품에 대한 기록이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의 권력을 석권하고 있던 진씨 세력이 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좌지우지할 요량이었으면 담력이 크고 강직한 성품의 모대를 일본에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국내에 있던 인자하고 유약한 사마를 옹립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모대가 먼저 왕이 된 것은 외국에 있던 곤지 세력이 힘을 발휘한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재윤 교수는 국내에 있던 문영왕 사마는 곤지의 적장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적장자란 말이죠. 동성왕이 곤지의 적장자고 문영왕은 아버지가 계로왕하고도 관련되는 걸 봤을 때 반계고. 그래서 이 곤지 동성왕이 기구할 때 이 외병 500명이 기구하는데 같이 기구하는데 이 동성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그 곤지계 세력 기반까지 같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동성왕이 귀국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곤지 세력에 기반해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외국에 머물고 있던 곤지의 아들 모대가 차기 왕으로 결정되어 백제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 천황이 백제 왕으로 모대를 점지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게 뻔하죠. 구경해 볼까요? 참고로 일본 서기에는 삼군왕을 문군왕으로, 그리고 동성왕의 본명 모대를 말다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문근왕이 죽었다. 천왕이 곤지의 5 아들 중 말다왕이 어린 나이에 총명하므로 칙명으로 궁궐로 불러 직접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근하게 조심하도록 다이르고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병기를 주어 아울러 축자국 군사 500인을 보내 자기 나라로 호위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동성왕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동성왕이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표현한 유년이라는 말과 천왕이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는 대목을 두고 과연 그때 동성왕이 몇 살이었느냐, 이런 논란이 무성합니다. 대체로 당시 유년이라면 15세 이하를 지칭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정재윤 교수는 15세는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편이고, 유년이고 일본 천황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이런 거 보면 어린 나이에 걸맞는 어떤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년은 보통 15세 이하로 본다. 이래서 한 15세 이하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성왕이 과연 15세 미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죠. 왜 그러냐면 구이신왕 같은 경우에도 유년이라고 나옵니다. 일본서기에. 근데 16세거든요. 당시 16세. 405년에 태어나서 420년에 왕이 오르니까요. 그런데 김기섭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는 동성왕이 귀국했을 때의 나이를 10살 혹은 잘해야 10대 초반으로 봅니다. 아무리 일본 서기가 왜곡이 심하다지만 얼굴을 쓰다듬었다면 그것은 성인의 경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10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일본 서기에도 기록에 보면 웅략 천황이 그 동성왕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뭐 너는 총명하고 가서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성인들 얼굴 쓰다듬으면서 그러지는 않는데, 이건 물론 이제 그냥 하는 얘기, 다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친근감을 보이는 그 기록이 아닐까. 저는 그 웅략하고 그 동성왕하고 일종의 친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제 군사까지 해서 500명을 호위시켜서 가게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기섭 연구원은 곤지가 외의 왕실 여자와 결혼을 해서 동성왕을 낳았을 것이다. 따라서 어린 동성왕은 천왕의 조카뻘쯤이 되었을 것이고,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표현은 조카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워낙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국내외 사서의 글자 한자에도 이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뒤따르는 것이겠죠. 자, 모두 승선했으면 배를 띄워라. 예. 백제국 대왕이 되실 5대 왕자님의 행차이니라. 백제의 왕이 될 모대가 배에 오르고 그를 500명의 군사가 호위합니다. 예전 전지왕이 외국에 있다가 귀국할 때는 군사 100명을 호위하여 보내주었는데 이번 동성왕의 귀국에는 그보다 5배나 많은 호위군이 따라붙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천황과 이 곤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 한해 지역은 바로 야마토 정부로 가는 어떤 관문이거든요. 이 한해 지역에 있는 농업 그 생산물이랄까 이런 것이 바로 이 그 야마토 왕조 경제적 기반이 됐다고 할 정도인데, 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한
그 곤지는 바로 야마토 왕조가 주변에 있는 소국들을 병합하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곤지가 구축해 놓은 백제의 인맥이 외의 왕조를 지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백제의 왕이 될 인물이 귀국하는 행차에 대규모 수행 군사를 딸려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동성왕을 수행했다는 이 500명의 인원이 반드시 군인들 뿐이었겠느냐,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곤지가 17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구축해놓은 인맥들 중 일부가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의 즉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리해서 말하자면 동성왕은 비록 백제의 내부 사정이 어두웠고 국내에 지지 세력이 많지 않았으나 그동안 곤지가 구축해놓은 세력 기반에 힘입어서 왕으로 추대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동성왕을 백제로 호위해 보냈다는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일본서기 기록이 눈에 띕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축자의 안치신, 마사신 등이 수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쳤다. 여기서 축자는 일본 천황이 동성왕을 백제로 보낼 때 군사를 징발해서 보냈던 지역, 즉 스쿠시를 일컫는 말이고, 그들이 공격했다는 고려는 물론 고구려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왕을 호위해서 건너왔던 외국의 군사 500명이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얘긴데, 동성왕을 호송해 왔던 500명의 군사가 왔다가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 김에 고구려 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하고 이제 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출병한 거 아니냐, 출동한 거.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지금 전투하는데 이 왜군도 같이 출동해서 싸웠던 거 아니냐. 이제 독자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에 싸울 때 이들도 같이 끼어서 싸웠던 것이 아니냐, 이걸 이런 식으로 기록에 남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동성왕의 그 즉위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동성왕을 호위하고 왔던 500명의 왜군이 비록 독자적인 전투를 할 규모는 아니었으나 백제와 고구려의 마찰이 있던 지역으로 출동하여 백제군을 도와 작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것이 김기섭 연구원의 추측입니다. 정재윤 교수 역시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부가 고구려 동성왕이 안정적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구려를 공격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왕의 즉위는 외국에 기반을 둔 아버지 곤지 세력의 뒷받침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들은 들어라. 병관 자평에 새로이 진로를 임명하여 왕도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길 것이다. 알겠는가? 예, 대왕마마. 동성왕이 왕위에 올라 맨 처음 수행한 통치 행위가 바로 병마를 지휘하는 병관 자평에 진로를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해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을 진압한 쪽이 바로 진씨 세력이었고, 외국에 있던 동성왕을 옹립하는 데 공헌을 한 쪽도 진씨 세력이었으니 동성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진씨 가문의 유력자를 병관 자평에 임명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병관 자평으로 진로를 임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 정재윤 교수는 바로 이 대목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이라? 해구가 연신과 함께 대두성을 거점으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좌평 진남은 군사 2천을 줄 터이니 당장 출동하여 반란군을 토벌하라. 해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삼군왕이 군사 2천을 주면서 진압군 지휘자로 먼저 발탁했던 사람이 바로 좌평 진남이었고, 좌평 진남이 군사 2천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해구 일당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이냐? 덕솔 진로는 듣거라. 군사 500을 추가로 내어줄 것이니 해구의 목을 베어오도록 하라. 나중에 군사 500을 주면서 추가로 출동시킨 사람은 진남보다는 직위가 한참이나 낮은 덕솔 진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삼군왕이 죽었을 때 군사권을 가진 병관 자평은 원로급이었던 진남이었을 것이고, 동성왕이 즉위해서 3년 동안 바로 그 진남이 병관 자평은 수행했겠죠.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면 대개 병관자평의 경우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후임을 임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왕이 재위 4년째에 진로를 병관자평으로 임명했을 때는 전임 병관자평에 죽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성왕이 기존의 병관자평을 교체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성왕이 어떤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람 진씨 세력 내에서도 골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씨와 동성왕과 어떤 밀착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성왕은 진씨 세력 내에서 우리가 진씨 세력이 모두 다 동성왕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진씨 세력 내에서 어떤 역학 관계를 동성왕이 이용을 해서 이 4년 때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는 자기의 정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진노로 교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동성왕은 한 걸음씩 진씨 귀족 세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